그럼 베트남은 제2의 한국이다. 저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베트남 경제TV 오대리입니다. 제가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유튜브로 이제 베트남 관련된 동영상을 좀 보고 있었어요.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빨리 일어나서 촬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너무 이제 베트남에 대한 좋은 부분만 부각을 시키고 있고, 한쪽에서는 정말 베트남의 안 좋은 부분만 부각을 시켜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저도 주관적인 부분이 들어가겠지만 좀 더 어느 정도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에 일어나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전반적인 경제적인 부분부터 해서 문화, 그리고 제가 느꼈던 점들, 그런 것들을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제 베트남을 포스트 차이나라고 하는가? 포스트 차이나라는 말을 요즘에 많이 쓰고 있잖아요. 베트남이 정말 핫한 나라가 됐는데, 그거는 우선 지리적인 요건의 주변국을 살펴봤을 때 가장 좋습니다. 우선 결정적으로 삼성이 진출을 하는 게 가장 큽니다. 우선 한국의 대기업인 삼성이 진출을 했다라는 건 그에 부과되는 협력사들이 같이 나간다라는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LG, CJ, 오히려 베트남에 진출을 하지 않은 대기업을 찾아보는 게 어려울 정도로 베트남에는 사실상 한국의 웬만한 대기업들은 지금 다 진출을 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우선 사드의 영향도 저는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얼마 안 된 일이긴 하지만 이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학습 효과라는 걸 했겠죠. 결국은 의존도가 높다라는 건 그거는 굳이 이제 경영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겠지 않습니까? 의존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결국 베트남으로 넘어오게 되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중 무역전쟁. 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은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에 있는 기업들도 많이 베트남으로 넘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베트남 내에서도 중국어를 하실 줄 아는 분들을 우대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수많은 나라들 중에 베트남이 지금 각광을 받냐라고 보면 주변국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우선 라오스. 라오스에는 코라홀딩스 최근에 사명을 바꿨지만 세계 1위인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라오스는 600만 시장밖에 안 되거든요. 이제 시장이 그만큼 적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우선 이제 포스트 차이나 역할을 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죠. 태국은 저 역시도 이제 베트남을 가기 전에는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잘 구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태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5천만 정도로 우선 베트남의 2분의 1 수준일 뿐만 아니라 이들 중에 가장 선진국이라 생각을 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발전이 이미 돼 있고, 특히 유통, 그리고 제조 부분에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많이 진출을 해서 사실 꽉 잡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같은 경우 인구가 한 2천만 정도 수준인데요. 저는 캄보디아의 성장성이 앞으로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트남도 많이 성장을 하겠지만 캄보디아 역시도 저 역시도 모니터를 계속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우선 인구가 적고 친중 성향이 좀 강하다라는 점이 큰 단점입니다. 그러한 점들에 비해서 베트남은 우선 종교적인 성격이 우선 없고,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정치가 생각보다는 안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일당 체제인 베트남이 좀 더 많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필리핀 더 말 안 해도 되겠죠. 필리핀은 워낙 요즘 많이 유명해져서 당연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치안이 불안하잖아요. 인도네시아가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많이 이렇게 주목을 하던 나라고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저 역시도 관심이 한때 있었고요. 인도네시아에는 코린도 그룹이라는 큰 한상 기업이 있고, KNK 글로벌이었던가요? 제가 이름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봉제 쪽에서 굉장히 성공하신 분이 또 있으십니다. 이제 인도네시아에도 자리를 잡은 많은 한상 분들이 계시지만, 사실은 인도네시아 역시도 정치와 종교적인 부분이 베트남만큼 안정돼 있진 않습니다.
미얀마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 대우에서 진출을 해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둔 건 사실이지만 아직은 정치적으로는 좀 불안한 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가장 적합한 곳은 베트남이 될 수밖에 없겠죠. 베트남은 제2의 한국이다. 저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절반이 맞다 생각을 하는 이유는 저는 지금 베트남이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즉 지금 이제부터 베트남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베트남은 한국과 같이 성장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기타 다른 동남아와 같이 이제 동남아와 같이 정체를 하는 단계가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발전을 하겠지만요. 그렇다면은 저는 왜 한국과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 한국과 성장을 하게 된 배경 자체가 다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과 기술 기반으로 발전을 한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와 건설 부분 에서, 그리고 1차 산업 부분에서 성장을 이뤄낸 나라거든요. 그 말은 즉슨 서비스와 건설은 경기 민감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에 안정성이 별로 없고 확장성 부분에서도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처럼 제조업과 기술이 발전된 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부가가치를 이뤄낼 수가 있고 기반이 튼튼하기 때문에 결국 내실이 갖춰지게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서비스와 건설 시장까지도 빨리 치고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 역시도 베트남에서 굉장히 다른 산업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3개의 업종이 있습니다. 우선 통신과 금융, 항공과 여행, 그리고 부동산과 철강입니다. 이렇게 저는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통신과 금융이 연관성이 있는 이유는 생각보다 베트남의 통신 기술이 저는 발달을 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소평가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베트남에 처음 올 때 와이파이는 될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사실 제가 그런 와이파이 하나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겠죠. 스마트폰 보급률 역시도 굉장히 좋고, 지금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통계에 의하면 80% 정도가 지금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자유자재로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카드 사용률이 별로 없지만 제 생각에는 오히려 핀테크 쪽으로는 더 빨리 넘어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베트남 내에서 많은 광고들, 핀테크에 관련된 광고들이 실제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생각할 때는 QR코드 방식으로 발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업을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융업 부분에서는 저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생각보다 건전도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수치적인 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은행별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실제로 베트남이 부채 비율을 60% 수준까지 낮췄고 외환 보유고도 동남아 내에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해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의 발판은 전체적인 펀더멘탈 부분의 변화가 아닌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를 통해서 많이 이뤄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금융업은 좀 민감하더라도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큰 성공 사례로는 저는 신한은행의 성공 사례가 정말 끈질기게 투자를 했더니 결국 이렇게 외국계 최고의 은행이 됐고, 실제로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많은 베트남 분들도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끈질긴 투자가 이런 성공을 이뤄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융업은 민감하게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공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FLC 그룹에서 뱀부 항공, 우리로 치면 대나무 항공이죠, 를 만들었죠. 그리고 조만간에 이제 미주 노선에 대한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는 베트남과 미국의 미주 직행 노선이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기사를 모니터 하다 보면은 이러한 부분에서 결국은 노선이 생긴다라는 거는 발전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행산업, 베트남과 한국이 가장 정말 다른 이유 중 하나인데요. 같은 개발 도상 국가의 상황으로 비춰봤을 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는 여행보다는 아무래도 좀 일을 많이 하고 좀 희생을 많이 하셨었죠.
우리의 기성세대 분들께서 많은 희생으로 이뤄내게 된 건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정규 시간이 되면 퇴근을 하고, 그리고 모은 돈을 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여행을 많이 갈 정도로 이 여행 산업에 대한 발전 부분이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여행 쪽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방금 얘기한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이러한 문화적인 부분 역시도 제2의 한국이 되기에는 이 펀더멘탈 부분과 이런 문화와 분위기가 좀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부동산 시장입니다. 베트남 정말 곳곳에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요.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철강 시장입니다. 베트남의 호아팟이랑 호아센 같이 이제 우리로 치면은 철강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는데요. 아직은 일관제 철수 시스템을 갖추지는 않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철근이라는 게 기술력이 그렇게 많은 걸 요구하는 산업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부동산 시장에 의한 이 철근의 내수 시장이 확보가 된다면 그 확보된 금액을 통해서 R&D를 이룰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은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지만 저는 철강 시장은 많이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하고, 혹시 이걸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 재테크 목적으로 보신다면 저는 한 말씀 드리면 아직은 한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유가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베트남이 외환보유고를 많이 늘렸다 하더라도 아직은 부족한 상황인 건 분명 맞고요. 한국처럼 완전히 그렇게 자유로운 국가는 아닙니다. 그럼 제가 이제 통신 쪽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기사를 2개를 뽑았어요. 우선은 금융을 제가 민감하게 생각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선 봤고, 하나는 이건 한국의 이제 농협이랑 관련이 돼 있고요. 최근에 이제 농협에서 아그리뱅크를 지분을 사들였는데, 사실은 뭐 저보다 굉장히 많은 걸 아시고 똑똑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뭐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주관적인 부분이지만 아그리뱅크가 최근에 실적이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그리뱅크가 아직은 자산에 관한 부분을 처분해야 될 게 많고, 제가 기사를 예전에 읽었는데 찾다가 못 찾아서 여기에 넣질 못했는데요. 베트남에 아직 회수되지 않은 민감 대출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와서 정말 좀 놀랐던 부분인데, 사실은 저는 베트남의 대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개인 대출 부분에서 좀 저도 이제 아는 친구들 몇 명 같은 경우에도 우리의 목적과는 좀 다른 대출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라면 집을 사고 어떻게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대출을 받는데 좀 너무 쉽게 대출을 하지 않나. 그리고 곳곳에 이제 돈을 단기 자금을 빌려준다라는 광고가 굉장히, 우리로 치면 삼성금융권에 대한 광고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벌써 지분을 확보를 하고 IPO에 이제 기대를 건다라면 저는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 우선은 재무 건전성에 관한 수치를 볼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자산에 관한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는 게 저의, 그냥 어떻게 보면 저는 그걸 뜯어볼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지만 저의 느낌상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검토가 있고 좀 기다릴 필요도 있지 않았을까란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뭐 이러한 부분에서 사실 저는 이제 은행으로 치면은 대장주를 약간 신한으로 보거든요, 베트남에서. 네. 신한과의 방향성이 저는 좀 틀리다라고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베트남어로 된 베트남 기사. 제가 비에텔이라는 통신사에서 이제 발췌를 해서 가져왔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5G 세계 최초 개통으로 이슈가 됐었지 않습니까? 베트남 역시도 놀랍지 않습니까? 한국, 일본, 호주, 미국의 다음 따라잡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막깁, 이건 따라잡다라는 뜻인데, 따라잡아서 5G를 이제 비에텔이라는 회사가 최초로 베트남에서 개통에 성공을 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겨우 이거 하나 때문은 아니겠죠. 앞으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드릴 건데, 저희가 너무 간과를 하기엔 제가 생각할 때는 생각보다는 통신의 기술에 대한 경영은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8년 총평을 제가 짧게 하면은 정말 베트남 경제의 박수를 쳐주고 싶은 2018년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우선은 정부가 잡았던 목표인 6.7%를 넘어서 7%를 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꼭 들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착시효과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다른 분들 하시는 걸 보면서 무슨 뭐 제2의 차이나로 막 뛰어 올라가고 막 무조건 뭐 발전할 거다 이런 환상을 너무 심어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가령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경제 성장률이라는 건 이 절대적인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이 이제 GDP로 치면은 10배가 좀 안 되게 규모가 큰데요. 한국의 1%와 베트남의 1%는 말 그대로 전체적인 양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양으로는 한국이 더 많은 발전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물가나 이런 부분 총체적으로 다 검토를 해야 되는 거지만, 이런 수치적인 부분에 민감하시다는 거는 저는 좀 옳은 판단이라 생각은 하지 않고, 하지만은 다른 부분에서 봤을 땐 그만큼 이 경제가 잘 움직이고 있고 미래 성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최근에 뭐 발표가 났지만 그렇기 때문에 SK에서도 10억 불 규모의 빈그룹의 지분을 취득을 해서 2대 주주로 올라선 것처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주목하고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경제에 대해서 잠깐 제가 리뷰를 드리면, 이 상승 여력이 결국 저는 부동산 시장과 FDI, 결국 외국인에 대한 투자로 인한 이제 성장이 많았고, 결국은 이제 베트남 경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중 하나는 외국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베트남 GDP의 30%가 한국 기업이며 수출의 80%를 외국 기업이 하고 있고, 그 중에 거의 이제 절반 정도의 수준을 한국 기업이 담당을 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에 대한 영향력도 크지만 결국은 외국에 대한 영향력이 크고, 뭐 짧게 말씀드리면 베트남의 한국어 열풍이 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도 결국은 경제적인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일어나서 하다 보니까 사례가 걸려가지고. 그리고 베트남 무역에 대한 가속화, 특히 우리나라 정책적인 부분에서 신남방 정책에 대한 발표,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이 결국은 베트남의 성장을 지속시켰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저는 어떻게 될 거냐 생각을 한다면 우선 주식시장을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차라리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